안녕하세요. 대한상어수석회 제18대 편집위원장으로 일하게 된 홍석원입니다. 저는 현재 키스트 물자원순환연구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기후위기,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 탄소 중립 등과 같은 용어에 익숙해지고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지난 10년간 폭염과 한파, 가뭄과 태풍, 늑장마, 그리고 집중호우 등 다양한 형태의 한반도 기후 및 기상 변화를 경험했다고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의 기후 변화가 더욱 다양화하고 복잡한 형태로 전개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저는 오늘 2022년도 대한상하수석회 신년 하례식에서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물부분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술개발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어떠한 내용으로 첫 슬라이드를 구성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발견한 그림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확산 영향으로 대기 중 CO2 농도가 일시적으로 상승을 멈추고 유지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구 온도가 1도씩 상승할 때마다 매우 다양한 그리고 비례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기후변화 영향이 예상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목표로 하는 기온 상승이 2도실 때에도 100년 후에 그린랜드가 녹고 북극곰이 멸종하고 물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일단 1도시로 제한된 경우에도 아름다운 산호초가 파괴되고 다수의 섬이 물속으로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0.8도씨 상승에도 해양 환경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극한 기후 이벤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구온난화는 전쟁, 기근, 전염병보다도 세계 경제적인 측면에서 적지 않은 부담을 우리에게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네, 이 슬라이드에서는 몇 가지 주요 단어에 대한 정의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상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순간적인 대기 현상으로 단기간의 기상 상태를 의미하고, 기후는 대기 현상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일반화된 것으로 장기간의 평균 기온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후변화는 현재의 기후가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에 의하여 점차 변화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구의 기분과 성격은 날씨, 기후로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래 지구 기온은 상승하고 해수면의 상승 역시 가속화될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실제로 일부의 변화는 이미 감지되고 있고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전 세계의 노력으로 대부분 실현된다는 시나리오 RCP 4.5에서도 금세기 말 지구 평균 기온 온도는 1.8도씩 상승하고 동시에 해수면은 무려 47cm가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극한 기온 발생 강도와 빈도 증가에 의하여 그 영향의 범위는 확대되고 위험도도 증폭되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폭염, 홍수, 폭풍, 연안침 시기에 따른 생명과 재산 피해, 기반시설 및 공공서비스의 기능이 훼손이 되고 정지되는 한편 식량, 물 부족과 농어촌 주민의 피해, 생물 다양성, 자연환경, 생태계 서비스 피해 등 매우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한반도에는 어떠한 기후변화 전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온 상승, 강수 변동성 증가뿐만 아니라 전 지구의 평균을 상회하는 해수 온도와 해수면 상승이 예측되고 있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나리오 RCP 4.5하에서 금세기 말 한반도 평균 기온은 3도씨, 그리고 동해안 해수면은 무려 74cm가 상승하게 되고,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 추세가 유지된다면 평균 기온의 상승폭은 무려 5.7도씩이나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동시에 하절기 폭염, 열대야 등 기후 관련 극한 지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IPCC 4차 보고서에 따르면 최악의 기후재앙 방지를 위해서 넘어서는 안 되는 온도 상승폭을 2도씨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무려 50% 수준으로 감축하여야 하고, 대기 중 CO2 농도는 450ppm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0년 현재 CO2 농도가 이 제한폭을 이미 상회하고 있다는 최근 보도도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도씨 이하로 상승폭이 제한되더라도 상당한 세계 인구가 물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며 전 세계의 이행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평균 지구 온도 상승폭이 4도씨에 도달할 경우 식량 생산량의 심각한 감소와 함께 영양실조를 겪는 인구 증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상의 심각한 전염병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매우 극단적인 암울한 내용만을 전달드린 것 같아 내용이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 자신도 하게 되었습니다. 일부의 보고서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작성된 경우도 있겠지만, 상당한 부분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고 전 세계의 경제 산업 활동 상황이 꼬인 그물처럼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어 파급 효과를 나비 효과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 5월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만은 21세기에 기우제를 지낼 정도로 반세기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바다의 여신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기우제를 지낸 사실이 방송에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반도체 산업은 물을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만의 TSMC사가 사용하는 하루 물량만 16만 톤에 달하며, 이는 올림픽 정식 수영장 60개를 채울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후변화 위기는 대만 산업의 엔진과 같은 반도체 산업을 위협하고 대만 국가 경제가 피해를 보기도 했지만, 대만산 반도체에 의존하는 애플, 테슬라 등과 같은 글로벌 공룡 기업에게도 심각한 산업 경제적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정치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를 불러일으켰는데요. 야당에서는 정부가 세운 비전 중 물환경 프로젝트의 하나로 약 9조 5천억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물 부족 사태를 막지 못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미친 기후변화의 나비 효과도 있습니다. 2019년 한반도에 태풍길이 열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예년에 비해 많은 7개의 태풍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는데요. 이는 인도양에서 발생한 이상기류가 나비 효과처럼 우리나라 태풍을 불러온 것으로 국가태풍센터에서는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부정적인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영향도 있는데요. 저희 연구실에서 한반도 기상요소와 남조류 발생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를 보면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2010년도 초중반에는 봄가뭄과 하절기, 화창하고 지속되는 무더운 날씨로 인해 녹조가 대량 발생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환경적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21년에 발생한 남조류 개체수는 예년보다 눈에 띌 정도로 현저히 적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두 가지 통계 분석을 통해 작년, 재작년의 남조류 발생량이
얼마만큼 낮았는지 알아보고 또 무슨 이유로 그러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통계 분석은 2012년부터 21년까지 10년간의 기상 데이터와 남조류 개체수의 상관관계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분석은 10년 동안 매년 발생한 남조류 개체수가 각 연도별로 얼마나 다른지에 관한 것입니다. 남조류 발생량과 기상 데이터의 상관관계의 경우 일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의 한강, 낙동강 하류 두 지역 모두 대체로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었으며, 남조류 발생이 기온 1조 1사 데이터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강수량의 데이터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그림은 매년 발생한 남조류 개체수가 각 연도별로 얼마나 다른지를 그룹별로 묶어 구분한 그래프인데요. 2020년, 21년 남조류 발생은 다른 연도의 것과 뚜렷이 구분되는 그룹으로 묶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번, 2번 분석을 종합해보면 2020년, 21년의 남조류 발생량이 예년과 다르게 형성된 것은 기온, 강수량, 1조 1사 등과 같은 기상 조건의 변화의 영향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올 여름부터 기상 조건이 다시 예년 수준으로 돌아간다면 남조류 발생량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과거 남조류 개체수에 관한 분석을 진행했다면, 지금부터는 미래 남조류 개체수가 어떻게 변할지 딥러닝 모델을 활용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 모델을 활용한 남조류 발생량 경향 분석 및 예측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남조류 데이터로 딥러닝 모델을 훈련시키고, 둘째, 이 훈련된 딥러닝 모델에 집어넣을 테스트 데이터를 시나리오에 따라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훈련된 딥러닝 모델이 내놓는 예측값과 집어넣은 테스트 데이터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일치도가 높을수록 그 시나리오에 대한 미래 남조류 발생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훈련된 딥러닝 모델을 이용할 시 남조류 발생량 예측 성공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따라서 훈련된 모델이 예측한 값과 어느 시나리오의 테스트 데이터가 가장 잘 일치하는지만 확인하면 그 시나리오가 상대적으로 가장 현실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들어진 시나리오는 총 3가지로, 시나리오 1은 지난 10년간 측정된 기상 데이터, 환경 요인 데이터 등에 대해 각 데이터의 값이 평균보다 일정 수준 낮은 경우, 시나리오 2는 평균인 경우, 시나리오 3은 평균보다 일정 수준 높은 경우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10년간 7월 평균 기온이 30도였더라면 시나리오 1은 다가올 7월의 기온이 30도보다 낮은 경우, 시나리오 2는 30도인 경우, 시나리오 3은 30보다도 높은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정의된 각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미래 남조류 발생량에 대한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3개의 그래프들이 결과로 나옵니다. 이 테스트 데이터들을 훈련된 딥러닝 모델에 집어넣은 결과 시나리오 3의 테스트 데이터가 딥러닝 모델의 예측값과 가장 일치도가 높아 현실성이 높은 시나리오인 것을 밝혀졌습니다. 즉, 시나리오 3의 그래프가 세 시나리오 중에는 가장 이루어질 확률이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이 시나리오에 따라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 때 기상 데이터가 환경 요인 데이터보다 데이터를 변환시키는 데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즉, 앞으로의 남조류 발생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상 조건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 결론은 앞선 통계 분석 파트에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후변화 적응의 필요성이 강조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적응의 개념은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예측되는 기후변화의 파급 효과와 영향에 대한 자연, 인위적 시스템 조절을 통해 피해를 완화시키거나 더 나아가 유익한 기회로 촉진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 원인 물질인 온실가스 농도가 감축하더라도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온난화의 영향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후변화 적응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시 우리나라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 면에서 볼 때 기술적인 면에서 앞서 관련 법령, 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거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되겠고, 환경부 장관이 매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제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협의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관리, 생태계, 농수산, 건강 등 총 6개 부분에 대해서 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는 기후 탄력성 제고, 취약계층 보호, 시민 참여 활성화, 신기후 체제 대응 등이 있습니다. 기존 탄소 중심 산업 패러다임 전환 및 저탄소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후기술 개발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후기술이 중요성은 더욱 주목받는 상황에서 지난 2020년 11월 조승래 위원회 대표 발의를 시작으로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과 과학기술 기본법을 근간으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 2021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크게 온실가스 감축 기술과 기후변화 적응 기술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온실가스 감축 기술은 신재생에너지, 온실가스 포집, 저장, 활용 기술 등이 핵심이며, 기후변화 적응 기술은 다음과 같은 큰 네 가지 단계로 대표됩니다. 먼저 기후변화의 원인과 현상을 관측 조사하고 변화를 예측하는 기술,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조사, 분석, 진단하는 기술,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 역량과 탄력성을 강화하는 기술, 마지막으로 그 효과를 분석, 평가하는 기술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환경부를 중심으로 현재 진행 중인 기후 적응 기술의 R&D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해수 담수화 등 대체 수자원 확보 기술, 피해 저감을 위한 물관리 기술, CPS라는 가상 물리 시스템 개발을 통한 물 공급, 물순환 연계 시스템 확보,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기술,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진행 중인 국가 재난, 안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지궤도 공공복합, 통신위성 개발 등 다양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연구에 물순환 예측 고도화, 기후 탄력성 강화, 회복력 평가 분석, 탄소 중립 등이라는 키워드에 국민 참여를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향후 물 부분 기후 적응 기술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물순환 예측 고도화 부분에서는 지구 전체에서 유역권까지, 대륙권의 강수에서 표층수 지하수까지 포함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고, 물순환의 자연 변화에 더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변화, 산업 및 인구 이동 등의 인간사회 변화가 물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고, 대부분 물을 통해 인간사회가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의 경제적인 정량화 및 정책의 비용 편익, 더 나아가 인간의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최적의 완화책과 적응책의 균형을 찾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및 물순환은 어느 하나의 해결책만으로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대체 수자원의 다원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구름층이 형성되어 있는 대기 중에 비의 씨를 뿌려 특정 지역에 비를 내리게 하는 기술인 인공강우 기술은 1946년부터 연구가 시작되어 현재 40여 국에서 기술 개발을 수행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립기상과학원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키스트에서도 융복합 연구를 기반으로 정확도 높은 드론을 이용하고 한국형 구름 챔버를 설계, 제작하여 현상을 분석하고 환경성과 경제성, 그리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씨앗 소재의 기술을 개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가뭄 대응과 같은 대체 수장 확보를 주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산불 예방,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함께 분석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자원의 다원화와 더불어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양의 물을 공급하기 위한 저장 기술도 중요합니다. 지하수가 유동하는 대수층 내에 인공 물막이벽을 설치하여 지하수를 대수층 내에 저류시키고 관정 등의 시설 등을 통해 치수하는 지하댐은 최근 속초 지역의 물 부족 해결을 위해 60만 톤 규모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향상과 더불어 공급 능력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인공 함양 등의 기술도 함께 적재적소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물이 부족한 서호주 지역에서는 매년 풍수기에 1,400만 톤의 물을 인공으로 함양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후 탄력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재이용 등을 포함하는 모든 수처리 기술의 변화와 적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다소비용 형태의 대규모 기술에서 자연 원리를 응용하는 자연모사공학 중심으로 부족한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로부터 공급받는 탄소 중립 기술로의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물이 귀한 사막에 사는 사막 딱정벌레는 각질층을 이용하여 공기 속의 수분을 물방울로 맺히게 한 후 수분을 자체 공급하는데,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에어드롭이라는 인공 오아시스 기술 개발이 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산화, 환원의 반복 반응에 의존하는 에너지 네거티브 하페스 처리 기술에서 순환 경제를 구축할 수 있는 그린 자원 생산 형태로의 대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처리장이라는 간판을 지구상에서 퇴출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유기오염 물질로부터 수소를 생산하고 남은 부산물은 탄소 소재로 전환시키는 기술, 암모니아성 질소를 수소와 질소가스로 전환시키는 등의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야 하며, 물환경 분야에서도 이러한 연구가 시작되어야 하고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발전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매년 쌓여가는 기후변화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완화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적응입니다. 지구온난화가 현재 속도로 유지되면 50년 이내 수몰될 것으로 예상되는 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의 외무장관이 물이 무릎까지 차오른 바다에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보내는 연설사진을 보여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